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윤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3만4온이라는 말 잘 아시죠? 3일 정도는 추워도 4일 정도는 따뜻하고 이게 이제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날씨를 이루는 말이었는데 이 3만4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주일 내내 춥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 며칠간은 한파 때문에 동파 사고가 걱정이지만 돌이켜보면 그전에는 또 미세먼지가 기승이었죠. 그래서 저는 벌써부터 한파가 지난 뒤에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네, 자 날씨가 추워서 잠깐 마음을 놓았던 미세먼지. 네. 자 이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추울 때 집안 정리를 잘 해놔야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오늘 치유비 책 시간에 자세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날씨부터 확인하죠. 날씨로 출발! 굿모닝, 매일 아침 날씨를 전하는 김혜연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파 쉽사리 물러서질 않고 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한파 대비 철저히 하시고요. 한 주의 시작 굿모닝 날씨로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출발합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과 제주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라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최대 8cm의 눈이 쌓이겠고요. 충남 서해안에는 1에서 3cm, 그 밖의 지역은 1cm 안팎이 예상됩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상 서부에는 약간의 눈이 날리겠습니다. 대부분 오늘 낮까지 내리겠고요. 전라 서해안에는 내일 아침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낮에 전라 서해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는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에서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 없도록 미리 예방하시고요. 불씨 관리도 더욱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은 영하 10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대전은 영하 9도, 대구는 영하 7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또 강원 영서에는 한파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추위 대비 더욱 꼼꼼하게 하시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 강릉이 영하 1도, 대구는 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무척 춥습니다. 보온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기온이 잠시 오르겠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 기온은 다시 떨어집니다. 건강관리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제주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몸이 건조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면서 안구 건조증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이 눈에 좋은 과일하면은 블루베리를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안구 건조증뿐만 아니라 야맹증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안구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면서 시력 감소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또 예로부터 호박은 눈을 맑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죠. 특히 늙은 호박은 면역과 항산화 그리고 항암 효과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는 시신경을 손상을 억제하고 녹내장을 예방해줍니다. 또 익혀 먹어야 체내 흡수가 더욱 잘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날씨였습니다. 먼저 피플앤 이슈로 굿모닝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철진 컬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또 한 번의 대형 화마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네. 무려 18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화재. 최악의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소식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이 결과 현재까지 집계된 이 희생자 수는 이제 사망이 38명, 그다음에 중경상이 151명, 그래서 거의 현재 한 189명, 190명에 가까운 지금 사상자가 이제 발생을 한 그런 사고였었습니다. 최초에 불이 났던 시각은 오전 7시 38분 경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제 구조대원이 아마 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고는 3분에서 5분 내외 이제 바로 출동을 했었는데 일단은 1층이 꽤 많이 불이 난 이제 그런 사고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환자 이송 쪽에 초점을 맞추고 진압 후에는 들어갔는데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미 유독가스가 전체 병실, 병동까지 치솟아 오르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일단 38명의 이 사망자 중에서는 80대, 90대 분이 이제 26명으로 아마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제 희생을 당했다라는 것이고, 이 병원 의사, 간호사, 이 병원 관계자도 3명이 사망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망자 수는요, 지난 2008년이었죠.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 그때는 이제 40명이 사망했던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사고였었는데,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사망자 수가 많았던 참 너무나도 슬픈 그런 사고, 화재 사고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인데요. 화재 원인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나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망자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화마, 그러니까 불에 타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나왔던 사망보다는 뭐 대부분의 사고가 그렇지만 이 질식사, 그러니까 화재 당시에 나왔던 이 유독가스에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최초의 발화 지점은 1층의 탕비실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탕비실에서 약간 무슨 작업을 하다가 이게 불이 붙으면서 1층 전체를 태우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다 진압은 한 후였는데 불이 난 곳은 1층이 대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2층, 3층, 6층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화재가 옮겨 붙진 않았었거든요. 번지진 않았군요. 번지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서 일단은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근데 문제는 저 1층에서부터 스프링클러가 없기 때문에 2층에 있는 통로들로 저 유독가스들이 빠르게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네. 또 하나의 복도에 방화문 같은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유독가스가 2층, 3층, 4층, 5층까지 올라갔고요. 현재 5층에서도 사망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각종 틈새로 저 유독가스가 타고 올라가면서 아마도 저렇게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화재 당시 비상용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스프링클러는 저 병원에 당연히 없었고요. 지금 이렇게 사망자 수, 또 희생 사상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비상용 발전기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 이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저 세종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차단됐을 때 자동으로 비상용 발전기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 이 비상용 전력 버튼을 눌러야 이게 가동이 되는 수동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이제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수동용 비상용 전력 발전기를 가동을 못했습니다. 저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일단은 환자분들 중에서 산소호흡구에 의존하는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대부분 다 바로 예.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70대, 80대, 90대까지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저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탈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력이 전기가 차단됐고 끊겼으니까. 예. 비상용 예비 전력도 가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분들이 탈출할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1층에 불을 다 진압했더라고 하더라도 저 유독가스를 피할 길이 없어서 더 큰 이제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또 안타까웠던 점이 노인 환자 중 일부가 침대에 결박된 상태였기 때문에 구조가 더 더뎌졌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세종병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세종병원, 맞은편에 세종요양병원이 있어서 이제 그 어르신들의 요양 같은 시설도 함께 운영하는 이제 그런 병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지난 2014년 전남 장성에 있었던 요양병원의 화재와 비슷한 양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2014년 전남 장성 효 실천 사랑 나눔 화재였었죠. 그때도 이제 어르신들이 낙상도 있고 또 일부 어르신들이 자해도 하고 그래서 네. 이제 잘 때는 결박을 이제 침상에 하거나 네, 이제 네. 묶어 놓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처럼 이번에 세종병원도 일부 환자 경우에 침상에 결박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소방구조 관계자들이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확인을 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 10명 정도, 그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소방서 네. 관계자들이 묶여 있었더라. 그렇게 되면은 거의 저런 분들은 안 그래도 거동이 불편하신데 그렇죠. 풀고 나올 수도 없고, 유독가스는 이미 병실이 2층에서부터 6층까지 자욱하고 그랬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좀 다행인 그리고 희망적인 얘기는 6층에서는 16명의 환자가 모두 구조됐다는 겁니다. 6층의 수호천사라 불리는 한 60대 간병 보호사의 살신 성인 덕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6층 같은 경우에는 희생자가 이제 한 명도 없었었는데요. 이제 60대 방금 말씀하신 간병
보호사가 간병인 보호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60대 간병 보호사는 아마도 이 화재 이런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대처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불길은 1층에서부터 크게 위로 번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비상벨이 울렸고 화재가 나니까 이제 직감적으로 지금부터 가장 위험한 것이 가스다. 유독가스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이 다음부터 이 간병 보호사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제 뭐 물에 적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코와 입을 막아라. 절대로 숨을 들이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한 명 한 명을 찾아가면서 이 유독가스에서부터 피해주는 방법을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즉 공기를 통할 수 있는 곳으로 내밀어 밖으로 유도를 했었고요. 추우니까 그때 당시엔 또 이 담요를 이렇게 주면서 당시 6층에 있는 환자 전원을 16명이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대피를 시켰고 마지막으로 다 탈출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마지막에 대피를 시키고 본인이 이제 저 가스에 거의 쓰러지면서 어쨌거나 막 그 온몸이 그을음에다 그을린 상태였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구호됐던 이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앞도 안 보이고 완전히 깜깜한 그런 숨도 못 쉬고 어두운 상황에서 그냥 이 보호사분의 인도대로만 따랐다. 그래서 보호사들이 할머니를 다 휠체어에 한 명씩 태워서 밀고 왔다라고 해서 참 이 6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60대 간병 보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반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에 대한 첫 발인이 어제 진행됐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발인도 진행되고요. 오늘도 장례도 이제 시작되고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문제는 밀양에 그 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화장 시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나와서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협조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사연도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은 지난주에 굉장히 춥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희생자들 2명의 할머니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추우니까 어르신들이 추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씨 풀리고 가세요. 일주일 동안 더 쉬세요라고 해서 퇴원을 한 주 미뤘는데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어머님이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라고 해서 참 더 큰 우리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합동 분향소가 밀양시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 각계각층의 추모 행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분향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시간 완전히 다 열려 있고 31일까지 이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천 참사 유가족 얼마 전에 있었던 또 안타까운 뭐 참사 아니었었습니까? 밀양을 찾아서 같이 이 슬픔을 나눴다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정철진 칼럼니스트께서도 충북 제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충북 제천 화재가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밀양에서 이런 화재가 난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매번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참 이런 참사의 원인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밀양 참사를 계기로 스프링쿨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면적, 그러니까 600제곱미터 이상에 한해서의 이제 크기에 따라서 스프링쿨러 설치 유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고들을 계속 1년에 겪다 보니까 우리 요즘에 이제 소방서 분들이 화재 진압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대처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유독가스라든가 이런 거에 의한 사망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초기에 일단 좀 막을 수 있는 게 스프링쿨러가 아니겠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참사에 대한 희생이 컸던 것은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아니 그렇게 많은 사고가 있었는데 왜 이런 세종병원은 스프링쿨러에서 제외가 됐을까? 좀 여러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인덕요양센터 화재 참사가 났었을 때 이제 가장 많은 우리가 얘기들을 했었을 때 이게 이제 뭐 노인 장애 요소에 대한 이런저런 분석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스프링쿨러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요. 이후에 전남 앞서도 말했지만 2014년 효사랑 병원에서 나왔을 때 그때 계기로 이제는 일정 부분 이상은 무조건 스프링쿨러 설치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종병원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이 크게 설치 대상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안 되는 거기에 빠져 있었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또 그런 병원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서 저 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컸던 이제 그런 상황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뭐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명백하게 규정이 돼서 스프링쿨러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일주일째 계속되는 한파에 다들 곤혹스러우셨을 텐데 이 극한 추위 덕분에 동전 빨래방은 호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탁기를 돌리지 못하는 가정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많을 텐데요. 네.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관하고 그 관이 있지 않습니까? 세탁기를 예. 연결하는 그 호스에 물이 조금만 남아 있더라도 그게 얼면 부피가 커지니까 이 호스를 다 막아버리면서 네네. 지금 뭐 웬만한 이제 가구들에서 빨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빨래를 해야 되니까 어디로 가느냐? 동네 빨래방에 이제 집중적으로 찾아가게 되는데요. 네. 지금 빨래방에는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은 줄을 서야 된다. 또 일선의 한 이제 아파트 옆에 있는 빨래방 주인은 10배 이상, 평소 주말보다 이게 10배 이상 빨래량이 늘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 일주일째 지금 빨래방이 초비상 상태.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예. 돌리고 또 돌려도 지금 다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예. 그래도 꼭 사용하려는 분들 가게에서는 아예 세탁기를 응접실에다가 네네. 틀어놓는 이런 현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이 한파 때문에 수산물, 과채료 다 피해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채소값이 한 달 새 폭등한 너무나 이 과채 때문에 수요 공급이 맞지 않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한파 속의 밥상 물가의 현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전통시장 채소 매대에 수북히 쌓여있는 시금치.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파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밖에 있으면 오니까 매장 안에 넣어놓고 이불 같은 거 일단 덮어놓고 그래도 얼면은 좀 싸게 드리는 편이죠. 버리는 정도까지 간간히 있긴 한데. 비닐하우스에서 쑥쑥 크던 상추도 종이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강추위에 싱싱한 채소가 귀한 몸이 되면서 각종 채소류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애호박 하나와 오이 5개, 풋고추 160g짜리 한 봉지를 사면 10,000원 정도 하는데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3,000원 정도가 더 비싸진 겁니다. 소비자들은 선뜻 채소를 장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 한 달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00원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장바구니 넣었다 다시 빼는 게 몇 개 있었거든요. 못 사겠어요. 너무 올라가지고. 설 연휴를 2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으면서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채널A 홍윤아입니다. 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49분인데요. 네. 자, 이번에는 이 시각 가장 빠른 연예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연예 터치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생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묘성 연예부 기자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인 유지산 씨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한류 스타 전지현 씨가 등남했네요. 그러니까요. 전지현 씨가 결혼을 드디어. 해서 유부녀가 됐다는 것도 아직까지도 실감이 되지 않는데 맞아요. 벌써 둘째 아이의 출산 소식입니다. 지난 2016년에 첫째 아들을 순산하면서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는데요. 지난 26일입니다. 저녁 6시경에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건강한 남자아이를 전지현 씨가 출산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현재 소속사를 통해서 산모와 아이는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전해진 상태고요. 또 기쁜 마음으로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라고 전했는데요. 네. 네티즌들은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와, 태어나서 눈 떠보니 엄마가 전지현이라니 라면서 네. 태어난 신생아가 부럽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네. 또 아들이 2명인데 크면 어떻게 또 기대가 돼요. 미남으로 성장할지도 네.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몸조리를 잘하기를 빈다면서 예. 복귀작을 기대하겠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네. 전지현 씨 하면 정말 만인의 연인인데 그렇죠. 어느새 두 아들 엄마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전지현 씨가 이제 지난 2012년 4월입니다. 동갑내기 금융인 최준혁 씨와 웨딩 마치를 올리면서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이때 더 화제가 됐던 게 이 최준혁 씨가 바로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씨의 외손자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욱더 화제가 됐었죠. 네. 그 이후에 이제 2016년 2월에
전지현 씨가 또 떡두꺼비 같은 첫째 아들을 출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산한 지 3개월 만에 화보 촬영을 하면서 복귀를 합니다. 사실 이 화보 촬영은 몸매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지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또 복귀작인데 어쨌거나 그 뒤에 또 그해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에서 또 인어 역할로 화려하게 또 연기 복귀를 하게 되고요. 또 지난해 6월에 둘째 임신 소식을 밝히면서 전지현 씨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이제 퇴교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둘째 아들을 건강하게 또 출산을 하고 현재는 안정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참 신기합니다, 그죠? 어느 순간에 방송에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또 잠깐 들어갔는데 둘째 아이를 낳으시고 또 나오면은 활동을 재개하고, 그죠? 우리는 이제 배불러 있는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끊임없이 노력을 했겠어요. 프로네요, 프로. 예. 아무튼 두 아이도 건강하게 잘 키우시고 또 많은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대학 특례 입학으로 논란을 빚었던 CN블루의 멤버 정용화 씨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군입대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용화 씨의 대학 특례 입학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정용화가 선택할 것은 군대밖에 없다라고들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대로 군입대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속사가 직접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오는 3월 5일에 입대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7일에 홍콩 공연이 있는데 이 공연을 끝으로 향후 예정되어 있던 해외 투어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군입대에만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 개최 공지가 나간 CN블루, 그러니까 소속 그룹의 공연도 있는데 이 투어에도 참석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별도의 공지를 드릴 예정이라면서 팬들에게 당부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국가의 부름에 성실히 군복무를 하고 추후에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한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해외 공연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돌연히 이제 군입대를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금전적으로 손해도 굉장할 것 같아요. 엄청나죠. 일단 뭐 미리 이게 티켓을 보통 예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팬들에게 지금 대량 환불 조치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사실 정용화 씨 같은 경우에는 이 CN블루에서의 어떤 그 존재감, 입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 큰 후폭풍이 좀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도 돌발 입대 선택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K대 대학원 특례 입학 이 사건이 굉장히 지금 불거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일단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잠깐 짚어드리면 국내 명문대라고 알려져 있죠. 이 K대 대학원 박사과정 이 면접장에 정용화 씨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학원에 입학이 되면서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입학한 것도 아니고 수석 입학이라는 것이 또 알려지면서 지금 이게 문제가 더 불거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논란이 일면서 정용화 씨는 지금 이 해당 학교에 휴학을 신청한 상태고 이 K대 대학원에서도 정용화 씨의 입학 취소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무리한 입대가 아닌가 하는 의견과 함께 또 비난을 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실 정용화 씨는 자숙 기간, 그러니까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군입대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또 도피성이 아니냐라는 의심입니다. 사실 남자라면 대부분이 가는 군입대인데 어떻게 이 군대라는 것이 도피처가 됐느냐라고 씁쓸한 이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건데요. 특혜 입학 논란 당시에도 사실 대학원을 입학한 것이 군입대를 연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라는 의혹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물론 소속사 측에서는 절대로 아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군대를 연기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전 소속사 직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상 군대를 미룬 듯한 모습이 계속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의혹을 모두 거두지는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또 여기에다가 상황적으로 본다면 지금 K대에서 정용화 씨의 입학 취소를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 없고 군대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또한 향후 활동도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그냥 정용화 씨 입장에서는 집에서만 있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그건 최선책인데요. 그렇죠. 결국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은 군입대였다라고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현재까지의 관련 사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네, 일단은 뭐 이 사건 계속해서 경찰 조사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소속사의 공식적인 입장, 그리고 정용화 씨가 잡힐 사과문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 아직까지 거센 비난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 정용화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연 중인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한 상황이고, 미리 또 찍어놓은 분량도 모두 편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지금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정용화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일 날 홍콩 단독 콘서트를 이제 끝으로 모든 해외 활동을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군 입대하기 전에 마지막 공연이었고 콘서트였는데, 여기서 이제 정용화 씨가 모든 팬들 앞에서 본인의 군 입대 사실을 알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갑자기 이제 이런 군 입대 사실을 알려서 미안하고 2년 뒤에 꼭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 기다려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흐느끼면서 오랜 시간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아무쪼록 이게 뭐 말끔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이 상황 정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정용화 씨에 대한 이야기는 또 끊임없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 그 상황에 대한 거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 송승헌 씨. 뭐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드라마를 네. 또 통해서 우리에게 얼굴을 선보였었는데, 네. 이 송승헌 씨가 중국 배우 유혁비 씨와 교제하면서 또 큰 화제가 됐었죠. 저희도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두 월드스타의 만남으로 뜨거운 반응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결혼까지 가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러운 그런 예상도 했었습니다만, 최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송승헌, 유혁비 지난 3년간의 열애 끝에 이제 그 열애의 종지부를 찍었다, 네. 헤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는 보도가 있은 다음에 송승헌의 소속사가 인정을 했습니다.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두 사람이 결별을 했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힘들어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지금은 이제 좋은 친구로 남기로 했다, 서로를 응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중국의 멜로 영화인 제3의 사랑에서 남녀 주인공으로 열연을 펼쳤습니다. 그 극 중에서 연인이었는데 실제 연인 사이로 발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았었고, 2015년에 연인 사임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당시 유혁비 씨는 정말 중국 톱 여배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천녀 유혼 리메이크판에 출연을 해서 맞아요. 그야말로 제2의 왕조연이다라는 네. 별명과 함께 중국에서 탑의 자리에 올랐고요. 예. 또 최근 할리우드 영화 디즈니 실사판 뮬란에도 캐스팅되면서 이 유혁비라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겠구나라고 짐작이 됐는데, 뭐 송승헌 씨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사실 드라마 가을 동화를 통해서 이력 스타덤에 오르면서 원조 한류 스타로 자리매김을 했고, 최근까지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연기 활동을 통해서 최고의 남자 배우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두 사람의 결별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특히 예. 중국에서도 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이 두 사람의 만남부터 결별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도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중국 소셜 미디어에는 이 송승헌, 유혁비 결별, 이별이라는 검색어가 온종일 1위에 오르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마음, 관심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 두 사람의 만남 자체도 정말 화제였지만 네. 그동안 공개 연애를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지 더 네. 아쉽네요. 맞아요. 일단 두 사람은 뭐 한국과 중국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도 굳건한 애정 전선을 잘 보여왔고, 또 두 사람 나이 차이가 작지가 않습니다. 11살 나이 차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다시피 공개 열애, 공개를 하고 나서부터는 각자의 또 SNS상에서 서로가 또 공개적으로 또 애정 표현을 하면서 알콩달콩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또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송승헌 씨는 두 사람 만날 때도 중국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유혁비 씨와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다, 또 이런 말을 했었고요. 유혁비 씨 또한 송승헌은 참 따뜻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내게 영감을 줬다, 뭐 이런 또 애정 표현을 계속하면서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생일 이럴 때도 함께 계속 같이 했고요. 그리고 유혁비 씨가 또 한국을 몇 차례 찾았는데 네. 그때 어머니를 모시고 또 온 적이 있었어요. 이때 또 송승헌 씨와 또 함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네. 두 사람 또 결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결혼설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별설도 계속해서 나왔던 게 지난 2016년 3월 그리고 7월, 작년 5월
5월까지도 수차례 이제 결별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계속해서 잘 만나고 있다. 우리는 절대 결별하지 않는다라고 끝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열애 3년 만에 이렇게 두 사람 결별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뭐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좋은 사이였는데 헤어졌을까? 또 안타깝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네. 중요한 진실은 뭐 두 사람밖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결별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워낙 기대를 모았던 커플이기 네, 때문에 송승헌 유혁비 커플이 이제 헤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일각에서는 한할령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한할령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중국 정부에서 자국 내에 어떤 한국 연예인의 활동이라든지 한국의 콘텐츠에 제재를 가하는 그런 한류 금지령을 뜻하는데 이로 인해서 한류 스타들이 많은 피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한할령이 송승헌과 유혁비 사이를 좀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혁비의 최측근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할령 때문에 헤어졌다는 것은 억측이다라고 잘라 말했는데요. 송승헌과 유혁비는 톱스타였지만 정말 남들과 다르지 않게 그냥 열애를 했고 서로를 정말 좋아하고 아낀 것은 맞는데 만남이 줄어들면서 두 사람 역시 힘들어했고 지난해 연말에 서로의 관계를 정리했다라고 밝히면서 연말에 헤어지긴 했지만 안 만난 지는 좀 시간이 됐고 또 주변에서 보기에도 이 먼 거리와 스케줄상의 문제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좀 보이면서 두 사람이 사실상 결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그때의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보도가 늦게 됐을 뿐이지 네네. 그 전부터 이미 두 사람은 좀 결별한 상태였다. 이제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 보네요. 예, 참 이게 연애의 참 어려움인 것 같아요. 한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그 두 나라의 대표 스타들이기 때문에 또 거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나라는 면에서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 다시 한번 듭니다. 네, 다음 소식도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배우 정가은 씨가 결혼 2년 만에 합의 이혼을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1월에 이제 정가은 씨 동갑내기 사업가와 1년 열애 끝에 또 결혼을 하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축하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결혼 후에 6개월 만에 또 딸 윤소희 양을 출산하면서 더욱더 축하를 많이 받았는데 사실 정가은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 후에 남편 그리고 딸을 또 공개적으로 많이 또 이렇게 드러내고 또 많이 자랑을 하면서 이번 이혼이 더욱더 좀 마음 아프고 또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정가은 씨 같은 경우에는 26일 소속사가 밝혔죠. 정가은 씨 그동안 2년간의 결혼을 모두 마무리를 하고 두 사람 원만한 합의 끝에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에 슬아의 딸은 정가은 씨가 맡아서 키우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방송인 설수연 씨가 또 본인의 SNS에 정가은 씨와 또 찍은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요. 어떤 글이었냐면 오늘부터 넌 더 행복해지길이라는 글을 또 올리면서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정가은 씨를 또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많은 누리꾼들도 행복해지기 위한 가정이에요. 좋은 일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 시간 또한 지나가리라 등의 응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이제 정가은 씨하고는 좀 가까운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작년에 그 돌잔치에서 아마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이랑 이렇게 해서 밝은 모습이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저도 이 소식을 갑자기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정가은 씨 하면 방송에서 워낙 그 밝은 미소를 전해주는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그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암시글이 아니었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SNS에도 그런 글들이 많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정가은 씨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가은 씨의 그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SNS에 정가은 씨가 올렸던 글들이 이혼을 암시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과의 결과론적으로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지난 14일에 먼저 SNS를 통해서 정가은 씨가 올린 사진과 글이 있는데요. 보면 곧 행복해지겠죠? 라고 의문을 띄우면서 다 괜찮을 거라고 주문을 걸고 웃으려고 노력하는데
하는데 견디기 힘들다라고 힘든 마음을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과 같이요. 네. 또한 이혼 발표 3일 전에도 글이 또 올라왔는데요. 네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방 육아구나. 그동안의 고생은 고생도 아니구나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NS뿐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도 결혼 생활하면서 힘든 부분을 스스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4월이었는데요. 남편의 늦은 귀가 시간 때문에 다툼이 잦다라고 밝히면서 남편이 사업 때문에 너무 매일매일 늦게 귀가를 하다 보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하면 그것이 싸움의 원인이 돼서 일주일 내내 불편해지는데 예. 자신만 참으면 일주일이 편해지는데 그러지 못해서 힘들다라면서 눈물을 보인 적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또 아픔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그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데요. 한편 정가은 씨는 이혼 소식을 전하면서 또 방송 활동을 재개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면서 앞으로의 각오를 대신 전했습니다. 네. 예, 모쪼록 정가은 씨 훌훌 털고 빨리 행복한 모습 되찾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연예터치였고요. 김묘선 기자와는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큐비책 시간입니다. 지금은 잠시 마음을 놓았지만 근 몇 주간 우리 일상생활은 참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죠. 독감 환자에게만 필요한 줄 알았던 마스크는 이제 실외의 생활 필수품이 됐고요. 네. 공기청정기는 없어서는 안 될 주요 가전제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이쯤 되면 여러분들 감이 오셨을까요? 네, 이제는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 미세먼지. 네. 우리가 미세먼지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지금 공개합니다. 네, 치유비책 오늘의 주제 5분이면 내 폐를 점령한다. 작은 살인마 미세먼지를 잡아라입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선정한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 5분이면 폐, 45분이면 뇌, 그리고 1시간이면 내 몸속 곳곳 전체로 다 퍼져나간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호흡기, 심혈관 질환, 그리고 심지어는 암까지 유발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 그리고 내 몸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를 막는 특급 비책까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서희선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김나나 산림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연초부터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참 많은 몸살을 앓았습니다. 네. 오죽했으면 올해 대한민국 겨울 날씨는 사만사미다. 미. 네. 3일은 사만사온이 춥고 아니라. 네. 4일은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스럽다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아침에 방송국 오면서 진짜 귀가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추웠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 날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야, 이제 숨을 좀 쉴 수 있구나. 집에 환기를 좀 할 수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좋아하시고 또 이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또 싫어하시는데 이건 뭐 추워도 걱정이고 또 날씨가 또 좀 떨어지면은 날씨가 또 올라가면은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고. 그러니까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아마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부터 좀 내려주시죠. 네,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라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아주 작은 먼지란 뜻이죠.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쉽게 머리카락의 크기에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머리카락 지름은 70 마이크로그램,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에 약 7분의 1인 10 마이크로미터 더 작네요. 미세먼지고요. 그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라고 해서 2.5 마이크로미터, 전혀 눈에 보이지 않겠죠. 그러네요. 게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황사라고 해서 자연적인 현상, 흙먼지였던 그런 미세먼지가 요즘은 특히 겨울철에 중국에서부터 불어오는 그런 난방으로 인한 굴뚝에 연기에 황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이 또 우리 몸에 유해한데 문제는 코나 이런 우리 몸의 그 방어 시스템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여서 너무 작기 때문에 인체 곳곳에 굉장히 큰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문제는요. 다른 그 음식은 몸에 안 좋은
좋으면 안 먹고 맞아요. 그렇죠. 또 몸에 안 좋은 거는 안 바르고 이러면 되는데 피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공기가 나쁘다라고 해서 숨을 안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숨을 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현재 대기질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전날 일기예보로 농도를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사실 지금의 현재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환경부 에어코리아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시간대별 농도 그리고 경보 발령 여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도 이거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다 보니까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농도 수치가 뭐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약간 나쁨, 매우 나쁨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크게 부분을 와닿지가 할지 않죠. 잘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패널을 지금 준비해놨는데요. 미세먼지 예보 단계별 행동 요령을 알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왼쪽에 있는 것만 알아요. 맞아요. 좋은, 네, 보통 약간 나쁨, 매우 나쁨 뭐 이런 네. 정도만 아는데. 환경부에서 이렇게 6단계로 지금 나눠놓고 네, 있고요. 맞아요. 여기 보시면 좋음과 보통은 미세먼지 농도 80 이하를 의미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운동 등 실외 활동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나쁜 단계에서는 먼지에 좀 예민하거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실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쁜 단계에서는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심질환자들은 주의를 요하시고 무리한 실외 활동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영유아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겠죠. 특히 노인층의 경우는 이 기침 반사라고 해서 우리 그 기관지의 산모라고 해서 이렇게 빗자루 같은 거 쓸어서 올려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침하면서 뱉어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우 나쁨과 위험의 단계에서는 이때는 일반인들도 사실 매우 나쁜 단계에서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실내로 활동 반경을 줄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험의 단계에서는 아무리 건강에 자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실외 활동을 줄이시고 실내 활동으로 행동 반경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매우 나쁨이나 위험 단계일 때 우리가 또 피치 못하게 야외 활동을 했을 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네, 그 예를 제가 정확하게 들어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남성이 한 명 서 있죠. 담배 피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남성은 굉장히 건강한 성인 남성이고요. 그 미세농도 주의보가 매우 나쁨인 경우에 1시간 정도를 야외에 서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림인데요. 보시면 아주 밀폐된 공간, 약 한 8평 정도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 담배 연기를 약 1시간 24분 정도를 맡았을 때 또는 자동차 매연 있지 않습니까? 배기가스. 매연에서 내뿜는 그 가스를 3시간 40분을 맡았을 때와 같은 그런 인체에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지금 저 담배를 피는 거와 흡연하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마시는 걸 그냥 한 게 같습니다.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간도 1시간 몇 분, 2시간 몇 분 이렇게. 그렇죠. 미세먼지는 1시간이었고 아까 배기가스는 3시간이었죠. 더 강력합니다. 엄청나네. 그러니까 미세먼지 자체가 그만큼 이제 무섭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충격적이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사실은 담배에서 옆에서 한번 뿜어도 이러는데 맞아요. 그 담배 연기를 1시간 24분이나 맞는 거와 맞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크기가 워낙 작아서 머리카락도 사실은 떨어져 있으면 눈 나쁜 분은 잘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작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도 좀 떠다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험성을 잘 느끼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맞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무덤덤한 편은 아닌데 사실 이렇게 목이 그냥 어느 정도 칼칼한 정도 요 정도밖에 못 느끼거든요. 이게 크게 확 와닿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신체상으로는. 자, 그래서 저희가 우리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충격적인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실험 자료 하나 보여드리죠. 자, 여기 무슨 장면이냐면요. 이 실험은 형광물질을 입힌 인공 초미세먼지를 마신 뒤에 인체 투시 사진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얼마나 퍼졌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측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인데요. 실험 결과 충격적이게도 초미세먼지는 5분 만에 폐에 도달하고 45분이 지나자 뇌와 방광에 가득 차고 1시간이 지나니까 전신에
퍼졌다고 합니다. 오마이 5분이 지나면 와. 폐에, 45분이면 이렇게 뇌와 방광까지, 뇌와 방광. 1시간이면 지나니까. 전신까지 이렇게 퍼져버립니다. 오른쪽에 형광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미세먼지가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저 녹색이. 예,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빨리 퍼지는 이유는 바로 크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다 뚫고 전신을 돌아다니는데 뿐만 아니라 화면 보시면 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의 표면에는 각종 탄화수소라든지 뭐 탄소, 뭐 여기 황산염, 암모늄 같은 어떤 다 발암 물질들이죠. 이런 발암 물질들이 다 묻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데요. 특히 몸속에 들어가면 빠져나가지 않고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데 어떤 충격적인 질병을 불러오는지 제가 표로 준비해봤습니다. 야, 이것도 무섭네요. 좀 전에 사진이 초미세먼지는 엄청 작다고 아까 그랬는데 네. 그 엄청 작은 거 안에 또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예, 어떤 질병을 부를지 네.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 이것의 발병률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네. 뭘까요? 정답은 폐암, 고혈압입니다. 네, 원래 이제 고혈압. 폐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일단. 폐암은 예. 다들 보실 수 있죠. 일단 네. 미세먼지 처음에 코로 들어가죠. 네. 코에서 필터 기능이 있는데 아까 거듭 강조하지만 너무 작아서 걸리지 않겠죠. 예. 폐로 바로 들어갑니다. 폐에 들어가면 우리 외부 환경이기 때문에 염증 세포들이 공격을 하죠. 이런 염증 세포들의 공격에 의해서 폐가 손상을 받게 되는데 실제 화면 보시면 쥐를 통해서 실험하는 결과가 있는데요. 예. 보시면 이제 그 건강한 그 쥐한테 그냥 일반 공기. 공기하고 미세먼지를 맡게 했을 때 화면에 보시면 염증 세포 표시한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건 바로 미세먼지를 많이 맡은 쥐의 기관지의 세포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미세먼지를 맡게 되면 기관지에 당연히 염증이 생기고 이런 염증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면 결국 폐암까지 유발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계암연구소에서 제1급 발암 물질로 이미 지정을 한 바가 있고 이 농도가 10 올라갈 때마다 폐암 발병률이 22% 정도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뭐 이렇게 담배 피우고 탄 거 먹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면 눈에 안 보이는 게 막 이렇게 들어온 건데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기 쪽이니까 예.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맞아요. 이게 미세먼지가 고혈압까지 아까 뇌로 간다고 한 거는 네, 더 이해가 되는데 네, 고혈압까지 맞습니다. 되나요? 맞습니다. 폐암은 아까 말씀드린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는데 너무 작기 때문에 폐를 통해서 혈관으로 스며드는 거죠. 네. 그래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스며든 이 미세먼지가 전신을 돌면서 혈관을 다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혈관 안에 있는 염증 세포를 자극하고 혈관벽에 동맥경화나 직접적인 염증을 유발해서 고혈압을 생기게 하고 나아가서는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그런 병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야, 실제로 미세먼지가 증가하면 폐암이나 고혈압도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네네. 있고, 근데 더 무서운 건요 두 번째예요. 예. 짧은 시간 미세먼지에 노출되기만 해도 뭐에 이게 걸린다 걸린다고 이렇게 돼 하는데. 있는데 야, 짧은 시간에만 노출돼도 뭐에 걸릴까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것 네, 같아요. 정답은 아까 폐암 같은 경우는 물론 굉장히 오랜 시간 당뇨. 당뇨병 같은 경우는요. 네. 똑같은 이치입니다만 이제 네. 외부에서 이제 우리 몸으로 방어 시스템을 뚫고 들어온 이런 미세먼지들이 우리 몸의 어떤 면역체를 이제 자극을 하게 되고 결국 산화 스트레스라는 어떤 자극으로 작용을 하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면서 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어떤 내분비 교란을 일으켜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당뇨를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실제 연구 결과를 보시면 당뇨 환자들한테 미세농도 수치가 높은 지역에 살았던 분들이 훨씬 네. 인슐린 저항성의 농도가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면서 합병증이 많이 생겼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살아있는 녀석은 아니지만 예. 얘기를 듣고 보면 거의 뭐 바이러스에 버금가는 존재라고 이제 생각이 드네요. 거의. 공포 영화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예, 그리고 지금 마지막이 가장 문제인데 우리 모두한테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수도권에 살고 있고. 네, 30세 이상 성인 네. 6명 중 1명은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지금 지금 우리 여기가 딱 5-6명 5명, 예. 6명인데. 한 분만 더 있으면 딱 6명인데. 한번 뜯어봐 주세요. 예. 미세먼지 이 중에 한 명은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예? 조기 사망. 네. 예. 이건 좀 무섭네요, 진짜. 네. 예. 정말 그렇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네.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30세 이상의 성인 중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만 네. 5천여 명이고요. 같은 연령대 연간 총 사망자 수의 16%에 육박해서 그러니까 6명 중에 1명은 사실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기대 수명에 못 미쳤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지난해 연구 자료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사망자 8명 중 1명이 실내
내외 공기오염이 원인이라고 발표했고요.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참 이거 웃지 못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조기 사망이라고 할 때 제가 원샷이 잡혔어요. 순간 스튜디오의 정적이 안 좋은 거 얘기할 때는 항상 원샷을 잡혀. 잘하네. 예. 야, 좀 무섭네요. 네. 그렇지만 그 밖에도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네.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은 너무 크기가 작다 보니까 네. 우리 몸에 방어 시스템을 다 뚫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뇌하고 혈관 사이엔 벽이 있는데 그 벽까지 뚫어서 뇌를 공격해서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눈에 직접 닿아서 안구 염증은 뭐 당연히 유발할 수 있고 콧물 가려움증이라든지 또 피부에 닿아서 피부에 자극 주는 피부염이라든지 물론 천식이나 부정맥까지도 발생시킬 수가 있어서 네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살인마 또는 죽음의 먼지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 사망하니까 살인마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크기가 가장 작은 살인마인 거죠. 아니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까 소 교수님께서 네. 일단 호흡기로 들어올 때 코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 그 코털이 막지를 못하니까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순간 생각한 거, 야 이거 코털을 더 잔잔하게 길러야 되나? 촘촘하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미세먼지가 더 작게 코털을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드네요. 네, 이제는 미세먼지를 막는 특급 비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다. 코털을 길러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네, 외출할 때 먼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물론 미세먼지를 막는 특급 네. 비책, 예방 비책이 있습니다. 예. 요즘에 다들 필수품이라고 알려져 있고 외출할 때 다들 사용하는 게 있죠. 마스크잖아요. 예, 마스크예요. 근데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에 가시면 사실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샀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까지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마스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빨리 좋습니다. 알려주세요. 미세먼지 네. 마스크. 지금 앞에 보시면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 마스크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게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네, 맞아요. 일회용. 맞아요. 일회용 맞아요. 일회용 마스크죠. 그리고 이게 겨울철에 많이 보이는 네. 방한용 면 마스크. 예. 그다음에 패션용으로도 많이 써요. 그거. 유재산 씨가 많이 평소에 보시죠. 그리고 이게 바로 KF 인증을 받은 식약처에서 KF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입니다. 종류가 많아요, 마스크도. 네네. 예.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되냐면 바로 네. KF 인증을 받은 이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게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지금 이제 3가지 마스크를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거는 사실 그 보건용 마스크는 구하기도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귀찮다, 어디 가야 되니까. 네. 집에는 이제 면 마스크나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잖아요. 빨아서 쓰고 세탁하면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 그런 거는 미세먼지를 전혀 막아주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전혀 도움이 안 되나요? 네, 실제로 그래서 연구를 연관 부서에서 네.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그 일회용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 50% 이하로 아예 예방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반 정도는 막아주네요. 네, 그 정도 이하로 예방할 수 안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반면에 저희가 그런 팔고 있는 그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는 약 80%에서 90%, 80% 이상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크죠. 차이가 크네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마스크를 일반용이 아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신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이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네. 귀찮다 하지 마시고 가셔서 좀 많이 사다 놓으시는 게 필요하겠네. 네. 가족끼리 껴야 되니까. 네. 예. 미세먼지 마스크를 또 샀다 하더라도 네. 대들 사용하시는 걸 또 잘못하셔서 오히려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 용 마스크는요. 위아래가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위아래를 바꿔 쓰면 안 돼요? 네, 바꿔 쓰시면 절대 안 되는 게요. 예. 여기 보면 고정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심. 여기 보시면 그 부분이 네. 이제 위로 가야 되는지 그렇죠. 아래로 가야 되는지가 헷갈리더라고요. 이 부분이 바로 위로 위로 가요. 위로 가야 돼요? 네, 이 부분이 위로 가고 보통은 이제 단단한 심 같은 거 턱을 받치라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코를 받친다고 생각해 주시면 그래서 자신의 코에 맞게 예. 여기를 맞춰주시고 밀착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여기 네. 대가 있어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움직일 수 있게. 그럼 여기 위에 거기를 코로 가고 위에다가 하고 여기 밑으로 가서 네 완전히 마스크와 밀착할 수 있게끔 제 얼굴이 해주시면 큰가요? 됩니다. 그거 약간
아이들용 같네요. 유아용을 줬어. 아니, 이렇게 해서 유아용을 줬어요. 네, 밀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유아용을 줬어요. 성인용을 달라요. 성인은 성인용을 써야 한다는 예, 맞습니다. 아니, 잠깐 쓰고 계세요. 그 어린이용 마스크들도 저희 아니 어린이도 써야 되니까. 네, 판매하고 있는데 대부분 성인용 마스크를 씌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아니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아니 왜냐면 우리가 마스크는 한 종류만 맞아요.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성인용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당히 큽니다. 크네요. 아이들의 얼굴은 좀 작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들뜨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바깥으로부터 정화되지 않은 미세먼지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이용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주셔야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집에 있는 성인용 마스크 야 없으니까 이거라도 쓰고 가. 뭐 물론 안 쓰는 것보다 낫겠지만 네. 기왕이면 아이에게 딱 맞는 사이즈로 씌워다. 네네. 씌워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예. 이제 뭐 저처럼 이제 화장한 여성들의 경우 네. 얼굴에 있는 화장이 자꾸 여기에 묻는다고 묻어요. 네. 이 맞아요. 사이에다가 휴지가 문제죠. 휴지를 넣는다던가 네. 아니면 손수건을 덧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사실은 네. 그건 금물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바깥으로부터 정화되지 않은 미세먼지들이 유입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시고 이 마스크가 얼굴에 딱 밀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생각에서는 아니 마스크 안에다가 휴지를 덧대는데 뭐 맞아요.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필터링한 거 싶은데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었고 또 하나는 알뜰하신 분들 이게 이제 마스크를 쓴 다음에 세척 한번 해서 햇볕에 잘 말려가지고 네. 또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비싸니까 가격이. 그렇게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전기 기능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필터 기능도 다 망가져서 하루나 이틀 정도 사용하시고 버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서 교수님 지금 자리에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모양의 마스크가 있거든요. 오. 그건 뭐죠? 네. 이건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네. 저는 이제 이 날씨가 이제 변하잖아요. 예. 어떤 날씨에 어떤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을지 이제 추천을 해드리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가장 우리 약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일반 마스크인데요. 일단 여기 보면 코리안 필터라고 해서 KF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실 거예요. KF 80이라고 써 있거든요. KF 네, 80. 그래서 코리안 필터 80. 이 얘기는 80%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뜻이거든요. 일반적인 그냥 미세먼지가 있을 땐 이거 정도가 괜찮은데 예. 또 사실 거꾸로 이게 20%는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100%는 KF 94라고 하는 조금 수치가 여기 조금 이건 진짜 많이 써 있는 게 마스크팩처럼 있어요. 생겼어요. 그래서 네. 94%의 그런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미세먼지를 많이 차단하다 보니까 숨구멍이 되게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마스크를 쓰실 경우에 미리 써보셔야 됩니다. 특히 호흡곤란 증상이 생길 수 있어서 맞아요. 만성 폐질환자들은 집에서 미리 써봤을 때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막 숨이 더 안 쉬어지면 얼른 벗으셔야 되고요. 특히 노약자 이런 분들 조심하세요. 특히 한 2, 3기 되는 임산부들도 미리 써보고 한번 집에서 한번 어떤지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마스크는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방역용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이렇게 뭐 농약을 칠 때나 이럴 때 쓰시는 건데 이거는 뭐 N95 이상이거든요. 거의 뭐 N99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숨구멍이 작기 때문에 숨쉬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저희가 옛날 메르스 질병 때도 이걸 쓰고 했는데 정말 숨쉬기가 곤란해서 이런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 정말 중요한 거 이거 쓸 때 꼭 양치를 하고 써야 되거든요. KF 99. 네, 99도 있습니다. 99. 그러니까 100이라는 건 없네요.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거는 네, 뭐 그렇게 알 하면 수가 저희가 없어요. 숨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렇게 황사 마스크가 가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보실 때 KF 인증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황사용 마스크인지 이렇게 쓰여 있는 경우 또 의약 외품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스크를 똑똑하게 고르는 법도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작은 생활 속 습관으로도 돈 안 들이고 미세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 가정마다 공기청정기 저희 집도 있습니다. 다 쓰곤 있지만 사실 비싸고 번거롭기도 해서 가장 저렴하고 간단하게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잘 씻는 겁니다. 씻기. 그렇습니다. 기본이네요, 진짜. 네. 자, 일단 뭐 겨울이지만 이제 손에도 미세먼지가 붙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피곤하면 겉옷 입고 들어왔다 벗고 그냥 침대에 눕는 경우 많은데 요즘 같은 날씨에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들어오시기 전에 겉옷은 정말 탈탈 털어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탁도 물론 옛날보다 훨씬 더 자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코 구멍이나 이 눈 점막에도 미세먼지가 붙어서 오기 때문에 잘 씻기지 않는 경우에 뭐 식염수 세척 같은 걸로 잘 씻으시는 거
것. 환경부에서 추천할 정도로 굉장히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또 환기가 두렵다 보니까 창문을 꼭 닫고 있는 이 습관도 좀 안 좋은 네, 거라면서요? 일부에선 맞는 경우가 많는데요. 사실은 아주 정말 미세먼지가 극히 나쁜 경우에는 정말 꼭꼭 닫아놔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실내에서 뭐 요리를 한다든지 정말 뭐 헤어드라이기를 돌릴 때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실내에 어떤 경우는 오염원이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네. 날씨가 좋을 때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때 또는 이 대기가 이 새벽이나 밤 공기가 있을 때는 대기 중에 어떤 미세먼지 농도가 더 오히려 높아지고 네. 해가 떴을 땐 낮아지기 때문에 네. 아주 낮에 잠깐 한 1, 2분 정도 그렇게 그 대기 순환을 위해서 창문을 잠깐 열어 놓으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아파트나 이런 주거 지역이 아니라 아주 그 대로변에 사시는 분들 또 예외인 게 네네. 자동차 배기가스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경우는 또 적절히 융통성을 발휘해서 잠깐 환기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내 미세먼지를 키우는 또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서요. 이거 짚어보죠. 네. 예. 대부분 이제 청소기를 돌리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다들 청소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청소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진공청소기 같은 경우는 큰 입자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오히려 작은 입자들은 필터를 통해 밖으로 더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가라앉아 있던 미세먼지들이 사실은 공기 중에 더 배출이 돼서 호흡기나 폐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공기 중에 물을 분사하는 거예요. 청소하시기 전에 물을 충분히 분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잡아서 좀 끌어내릴 수 있도록 끌어낼 수 미세먼지를.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또 진공청소기보다는 이제 물걸레들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물을 뿌릴 때 물 안에다가 구연산을 한 반 티스푼 정도, 한 네네. 티스푼 정도를 넣고 섞은 다음에 뿌려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또 청소를 할 때 대부분은 이제 침실에서부터 많이들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침실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일명 말해서 청개구리 청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밖에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들 때문에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청소를 해주시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청소를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뭐 베란다, 거실, 그다음에 욕실, 그다음 네네. 주방, 그다음에 침실 이런 순으로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네.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천정도 좀 닦아주시고 창틀도 깨끗이 닦아주시는 게 좋은데 그럴 때 걸레나 종이 헝겊에다가 에탄올 있죠. 소독용 에탄올을 네. 충분히 분사해서 묻혀주신 다음에 닦아주시면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춰지는데 도움을 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예. 지금 뭐 실내에서 어떻게 청소하고 또 어떻게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김나나 전문가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또 알아야 될 게 실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것들, 오염원이 네. 뭔지를 우리의 좀 사소한 짚어보는 게. 습관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성 세 교수님 가지 좀 중에 짚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부터 한번 네. 볼까요? 볼게요. 예, 요리? 요리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흡연도 하지도 않는 그 여성들, 주부들이 사실 요즘 폐암에 많이 폐암, 걸리고 네. 있는데 네네. 그 바로 원흉이 요리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연구 보면 요리를 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폐암 발병률이 8배가 높다. 뭐 이런 연구가 네. 있는데 특별히 기름이 많은 요리를 할 때 굽거나 튀길 때 발생하는 네네. 연기가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때는 고등어, 국민생선 고등어가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맞아요. 기름이 많은 이제 네, 뭐 생선이고 또 뭐 삼겹살 같은 경우도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이런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뚜껑을 덮고 조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조리 이후에 후드를 한 30분 정도는 충분히 틀어놓으시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우리가 네. 이제 요리하고 나면은 아우 전기 아껴야지 후드로 바로 끄는데 그게 아니라 네. 요리 끝난 다음에도 조금은 더 돌려라 이런 말씀해 주시고. 자,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향초네요. 이거는 이거-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데. 네, 집에 냄새 없애려고 저도 그렇습니다. 혼자서. 예. 분위기도 있고. 뭐 아로마 요즘 많이 네. 향이 들어 있기도 해서 안정감, 심신의 안정감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이 향초의 연기가 날 때 공기 중에 부유먼지, 미세먼지나 나쁜 유해 물질을 다 끌어당기는 작용이 하기 때문에 네. 실내에서는 가급적 이렇게 단기간 사용하시거나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는요. 네. 청소요. 청소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아까 잠깐 짚어주셨던 네. 부분인 것 같아요. 진공청소기. 예. 네, 진공청소기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거 하기 전에는 또 환기도 좀 제대로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가 좋은가 그리고 보통일 때는 창문을 열어주시고 환기를 시켜주시는데요. 한 30분 정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주보는 창문이 있다면은 네. 창문을 좀 열어서 바람기를 좀 내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에 한 3번 정도 환기를 시켜주신 다음에 청소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네. 자, 이렇게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공 청소기를 돌리는 것보다는 물걸레나 아니면 젖은 종이 헝겊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몸속에 쌓인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어떤 비책이 있을까요? 들어온 거를 배출해야죠. 네. 침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들어오는 거 맞기 정말 힘들다고 했고 사실 폐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정말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만 그 외에 입으로 먹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변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는 길이 조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긴 나가는군요. 일부 다행히. 나가는 거 그래서 미역이나 톡 같은 해조류가 특별히 도움이 되는데 이런 해조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하는 알긴산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이 많아서 왜 끈적거리는 그런 미끌거리는 성분인데 좀 이 성분이 그 중금속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착해서 우리 물걸레 하면 물이 빨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대변으로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금치나 부추, 역시 녹색 채소 계통인데 역시 그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물질이나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어서 점막 자체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점막에 걸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역시 그 식이섬유 때문에 배변으로 배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변비 있는 분들은 진짜 안 좋겠네요. 그렇죠. 계속 쌓이겠네, 미세먼지가. 더 많이 쌓여서 나갈 기회가 더 적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앞에 보면 제가 이제 해독 주스를 저희 녹화생 채소를 이용을 해독 해서 주스예요. 한번 드셔보시면 뭔지 죄송한데 색깔은 있을까요?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색깔이네요. 또 부추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과연 어떨지. 저도 주시지. 근데 드실만 하죠. 지금 제가 이걸 부추를 가지고 해독 주스를 만들었거든요. 부추예요? 예, 부추. 예. 생부추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나는 막 푼 냄새만 날 줄 알았더니 네, 맞아요. 달짝지근한데요? 맛있어요? 약간 쌉싸름한 맛도 있긴 한데 사과가 들어가서 좀 상큼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추 한 20g 정도예요. 네. 사과 하나랑 물 하나랑 넣어서 싹 갈아버리면은 부추의 그 아린 맛도 좀 없어지고요. 쌉싸름 맛도 없어져서 해독 주스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딱이네요, 딱이야. 해독 주스 좀 드셔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소 교수님,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미세먼지 하면 그냥 뭐 말씀하신 목이 칼칼한 정도, 호흡기에 영향을 주겠거니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워낙 크기가 작다 보니까 우리 몸에 그 조물주가 만들었을 때는 미세먼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 크기를 방어할 만한 방어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뇌까지 들어가는 미세먼지 정말 경각심 가지시고 아무리 건강하신 분이라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세라는 단어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미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SNS를 통해 화제를 모았던 바로 그 영상. 맞아. 슈퍼러브. 이거 슈퍼러브 챌린지 아닌가요? 저기요, 초코 페스트리 2개 주세요. 2017년 7월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던 이 영상. 기막힌 헤딩에 발재간까지 영상 속 등장인물들의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조회수 20만은 기본, 높은 조회수와 기대에 가득 찬 댓글이 가득한 이 영상의 정체는 뭘까요? 한 기업이 소아암 환화를 돕기 위해 풋살 경기를 주최하고 팀을 만들었는데요. 이름하여 지구방위대 FC입니다. 이 도전에는 2002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들이 함께했는데요. 골 넣는 골키퍼 김명지 선수, 지금은 한국축구연맹 경기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설의 수비수 최진철 선수, 그리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전설의 약동 이천수 선수와 더불어 청소년 대표 출신 이유라 선수와 최준호 선수까지, 이들은 어떻게 한 팀으로 모이게 된 걸까요? 젊은 친구들이 SNS를 통한 이런 방송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축구 붐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축구를 통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 팀 동료들과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즐기면서 또 오랜만에 또 같이 풋살이라는 그런 축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었고요. 기업의 후원을 통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팀 지구방위대 FC. 풋살 경기를 통해 적립한 기부금은 소아암 환아들에게 100% 후원한다는데요. 기업이 이런 마케팅을 선택한 데에도 이유가 있답니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스포츠 마케팅은 스포츠를 대중분들과 함께 소비하고 또 그로 인한 이익을 사회에 돌려드리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익숙한 스포츠 스타인 선수들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경기를 즐기고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을 돌며 25개 팀과 경기를 했는데요. 지구방위대 팀이 이기면 100만 원의 기부금이 적립되고 도전팀이 이기면 물품을 선물해 왔습니다. 지구방위대와의 첫 경기를 했던 팀은 그날의 순간을 아직도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다고요. 진짜 처음 봤을 때 완전 심장 떨려가지고 표현 못해요. 3대1로 졌던 기억이 있는데 다음번에도 또 진짜 실력 키워서 꼭 다시 붙고 싶고 나 다음에 꼭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리세요. 꼭 가겠습니다. 같은 날 경기했던 서강대 축구 동아리 아인츠는 한 점 차이로 지구방위대에게 첫 패배를 안긴 팀입니다. 보통 축구 경기랑 다르게 저희가 잠깐 이렇게 뭐 실수 조금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골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선수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축구를 통해서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이제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기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3개월간 25개 팀과의 경기를 통해 거둔 값진 21승. 1승당 100만 원, 총 2,100만 원이 적립되었는데요. 후원 기업이 직접 전달한 후원금은 어떻게 쓰였을까요? 지구방위대 FC를 통해 후원받은 2,100만 원의 후원금은 총 3명의 환아에게 이식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지원을 되었고 조혈모세포 이식과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아들의 치료 지원 및 재활을 돕기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후원금으로 수술을 마친 8살 아이의 부모님이 전해온 마음. 스포츠와 기업이 만나 이룬 결실입니다. 스포츠 꿈나무들과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스타와의 마케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 상승은 물론 즐거움과 감동까지 기업과 스포츠, 이 만남 찬성입니다. 환칠한 키를 원한다면 주목하세요. 생활 습관만 바꿔도 우리 아이의 키가 쑥쑥 자랄 수 있다는데요. 단순히 성장 호르몬만 잘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장판에 적정한 자극을 주는 성장판이 열리는 골든타임을 잡아라. 이 시기를 놓치면 남는 건 후회뿐. 적절한 운동과 생활 습관만으로도 키 크기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요. 겨울방학 맞이 키 크는 비법 함께 알아보시죠. 겨울방학을 맞아 성장 클리닉을 찾는 부모와 아이들이 많아졌는데요. 아이가 평소에 키가 작아가지고 고민이 많았는데 여기 오면 키가 좀 클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오게 됐습니다. 160은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에요. 아이가 한창 클 때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키 크기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의 숨은 키를 키우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더 컸으면 좋겠어? 170이요. 170까지 컸으면 좋겠어? 네. 일단 성장 단계에 맞게 자라고 있는지 정밀 검사를 시작했는데요. 아이의 생활 습관에서부터 근력, 자세 등을 체크해 미래의 예상 키를 측정해봤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래서 어른 됐을 때 키가 한 155, 56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지금. 민서의 키는 117.7cm로 또래의 평균 신장보다 작은 상태. 게다가 하체가 조금 틀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상 키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은 좀 이른 취침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운동을 적당히 할 거예요. 운동 이제 조금씩 더 할 거야?
아직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만 바꿔도 성장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는데요. 즉, 노력한 만큼 더 잘할 수 있다는 것. 그중 적절한 운동이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데요.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게 숙면을 할 때, 잠잘 때 나오고 운동할 때 나오거든요. 그러면 키 크는 관점에서 보면은 숙면하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운동할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높아집니다. 대개 한 25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장판의 세포 분열이 키를 크게 하는 건데요. 어릴 때 열려있던 성장판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닫히게 됩니다. 성장판을 자극하는 것이 키 크기의 포인트. 많은 운동 중 태권도가 키 크기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더 키가 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1cm 정도 큰 거 같으면은 거기에다가 0.5cm 정도 더. 저 5살 때부터 태권도를 다녀서 지금 6학년인데 지금 학교에서 제일 키가 커요. 지금 몇 센치나 돼요? 169cm요. 169cm요? 네. 특히 태권도는 양발과 양다리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신체를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태권도를 하면 키가 안 크는 게 아닌가요? 수영을 하면 어깨가 넓어지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요즘에는 키를 크기 위해서 태권도를 하시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태권도 키 크기 운동을 배워볼까요? 시작! 링을 이용해 균형 감각을 익히는 링 스텝. 하체를 많이 사용해 성장판을 자극하는 동작인데요. 음악과 함께 신나게 스텝을 밟다 보면 이게 운동인지 춤인지 모를 지경. 하체 자극은 물론 지금 상체에도 힘이 다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체가 아무래도 치중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다음은 에어매트를 이용한 하체 운동입니다. 에어매트에서 점프를 하며 태권도에 꽂힌 발차기를 하는 건데요. 늘리고 줄이는 그런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성장판 자극은 물론 아이들의 교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태권도는 막기, 찌르기, 차기처럼 성장판을 자극하는 동작을 반복함으로 키 크기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또 척추를 바로 잡아주는 구르기 동작은 자세 교정에도 효과적이랍니다. 구르기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척추 기립근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에게 태권도는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양쪽 다리를 골고루 이용하는 균형 감각 운동이 많은데요. 이 점프를 하는 균형 감각 운동 중에는 하지의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호르몬 상태라면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영 또한 아이들의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 좋은데 수영이 대표적입니다. 자세를 교정함으로써 허리나 척추에 무리를 주지 않고 성장판에 자극을 주게 되어 애들이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성장판이 있는 발을 자극하며 수영 동작을 알려주는데요. 이제 아이들 관절 많이 움직이면서 이제 다리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동작입니다. 다리를 많이 벌려. 전신 운동인 수영은 신체의 모든 부분을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는데요. 허리와 다리의 성장판에 적절한 자극을 줘서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된답니다. 수영 자체가 물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력에 의해서 물의 마사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로 인한 심폐지구력의 향상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체를 많이 사용하는 수영 동작의 경우 하체 근력도 좋아지고 또한 성장판, 하체의 성장판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성장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린보이처럼 물속을 누비는 아이들. 수영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까지 얻을 수 있어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니 일석이조입니다. 수영할 때 유연해지니까 키가 쑥쑥 커지는 것 같아요. 물장구를 많이 쳐서 다리도 쭉쭉 늘어나고 그리고 운동해서 키도 크고 그래서 좋아요. 무턱대고 운동을 했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연령에 맞게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은 하루 30분씩 주 3회를 기준으로 하고요. 무엇보다 아이의 컨디션에 맞게 진행해주세요. 지나치게 많은 부하를 관절에 주는 운동, 예를 들어서 웨이트라든가 아령을 높게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과 운동으로 우리 아이의 숨겨진 키를 찾을 수 있습니다. 키가 쭉쭉 성장판이 열리는 비법,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마사회는 평창 동계 스포츠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에 50억 원을 기부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마사회는 자원봉사 인력 파견, 입장권 구매뿐 아니라 농어촌 취약계층의 관람을 돕는 등 동계 스포츠 대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9일에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윤웅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도 잊지 마세요. 7시 30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